7월 24일 월요일 상암동 클래스 시작합니다. 초중 고등학교가 본격적으로 여름방학에 접어들었습니다. 이제 초등학생 딸도 오늘 방학식이에요. 이맘때면 이제 뭐하고 시간 보내지? 이게 아이들도 학부모님들도 참 고민입니다. 네, 발빠른 학원가는 이미 방학 특강 접수가 끝났다고 하고요. 이것저것 돈 내고 하는 방학 캠프도 많긴 하지만 이 무더운 여름방학 매일 아침 같이 식사하고 네. 책 한 소절 읽고 나서 네. 오전 10시에 상클 함께 시청하는 건 어떨까요? 요거 말하려고 오프닝 길게 했습니다. 영화 예매권 드리는 깜짝 퀴즈도 중간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놓쳐서는 안 될 국내외 이슈, 경제, 정보, 사람 사는 이야기까지 이 자녀들과 함께 봐도 좋은 상클, 상암동 클래스 줄여서 상클이라고 합니다. 오늘도 1시간 상클과 함께 하시죠. 네, 생방송 상암동 클래스 TV뿐만 아니라 유튜브 JTBC 뉴스 채널이나 네이버 뉴스 페이지에서도 실시간으로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 도시락 이슈 이재승 기자, 김태인 기자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또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됐는데 네. 자, 지금 이 시간 또 같이 나눠서 이야기하기 좋은 시사 이슈들 알기 쉽게 정리해드리는 도시락 이슈죠. 네. 그 첫 번째 소식 뭔가요? 네, 오늘 첫 번째 이슈는요. 쓸모없는 사람입니다. 서울 신림동에서 무차별적으로 흉기를 휘두른 30대 남성이 어제 구속됐습니다. 예. 법원에 출석한 이 남성은 뒤늦게 잘못했다면서도 모든 상황이 좋지 않았다며 자신의 처지를 탓했습니다. 조 씨는 앞선 경찰 조사에서 내가 불행하게 살아서 남들도 불행하게 만들고 싶었다라고 진술을 했는데요. 자, 이러한 내용들 들어보시죠. 그런데 어떤 점이 좀 그렇게 불행하셨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그냥 저의 모든 게 예전부터 너무 안 좋은 상황에 있었던 게 제가 너무 잘못한 일인 것 같습니다. 저는 그냥 쓸모없는 사람 죄송합니다. 네, 얼굴도 본 적 없는 20대 남성을 살해하고 또 30대 남성 3명을 크게 다치게 한 범행을 사실상 자신의 처지, 환경 탓으로 돌린 겁니다. 조 씨는 폭행 등 3차례 전과와 법원 소년부에 14차례 송치된 전력이 있는데요. 자, 이를 토대로 반사회적 인격장애, 사이코패스 성향이 엿보인다라고 전문가들은 진단했습니다. 아니 이렇게 잘못된 일을 저질러 놓고 주변 환경 탓만 하고 있다. 어려운 환경에서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이건 완전 욕되는 일이거든요. 그렇죠. 환경 탓만 한다는 게 정말 화가 났는데 네. 이 희생된 피해자 20대 남성의 유족이 국회에 네. 청원글을 또 올린 게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이 신림역 칼부림 사건의 가해자에 대한 엄격한 처벌을 요청하는 내용이었는데요. 예. 이 고인의 사촌형이라고 밝힌 유족은 동생이 일면식도 없는 사람에게서 13차례나 칼에 찔렸다며 얼굴부터 발끝까지 온몸에 남겨진 칼자국과 상처를 보고 마음이 무너졌다라고 했습니다. 네. 너무나 잔인하고 또 억울한 일이라고 심경을 밝혔는데요. 자, 그러면서 교화의 여지가 없다며 가해자에게 사형이라는 가장 엄정한 처벌을 요구했습니다. 예. 이게 소식을 접할수록 진짜 마음이 너무 무거워지는데요. 예. 네. 이 살해된 고인은 그 고3 때 어머님께서 암투병 끝에 세상을 또 떠나셨다고 하더라고요. 또 이 상황에서도 힘겹게 수능을 치르며 꿈꾸던 대학에 합격을 했고 아하. 네. 학생회장까지 당선된 모범생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당시 신림에서 이 저렴한 원룸집을 알아보는 중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아이고, 그러니까 피해자 나이가 22살이죠. 네. 그러니까 어린 것도 너무 안타깝고 음. 정말 열심히 살아가는 우리 이웃이었던 거잖아요. 네. 그런 이웃이 묻지마 범죄의 표적이 된 건데 법원이 결국 조 씨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를 했죠. 네, 그렇습니다. 이 도망칠 염려가 매우 크다고 봤기 때문입니다. 조 씨는 펜타닐 마약을 복용했다라고 진술하기도 했다가 또 번복하기도 했는데요. 네. 경찰은 조 씨를 상대로 마약 간이 검사 등을 했지만 음성이 나와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정밀 검사를 의뢰했다고 밝혔습니다. 근데 현장에서 피해자 한 명이 찰나의 순간에 또 목숨을 구하게 된 영상이 또 화제가 되고 있더라고요. 네, 사건 당시 한 여성이 흉기 든 피의자를 밀쳐내고 남성을 구해내는 모습이 영상으로 잡혔습니다. 영상에선 이 조 씨가 흰색 상하이를 입은 여성과 함께 걷던 한 남성을 뒤에서 덮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비스당한 남성이 쓰러지자 함께 있던 여성이 조 씨를 두 팔로 밀어내면서 조 씨가 엉덩방아를 찍고 뒤로 넘어지게 됩니다. 이를 틈타서 이 남성과 여성 현장을 피해 달아났습니다. 네네. 찰나의 순간에 목숨을 구하게 된 그런 모습이죠. 네, 이 가해자 조 씨 어제 구속영장 발부가 됐습니다. 일면식도 없는 사람들을 상대로 그것도 대낮에
정말 네. 신림역 그쪽 뭐 사람들 번화가거든요. 많이 다니는 곳이죠. 네. 벌어진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누구나 당할 수 있기 때문에 결국 중요한 것은 이런 범죄를 막기 위한 제도와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된다. 우리에게 남겨진 숙제 같습니다. 네. 자, 다음 이슈 전해주시죠. 네, 다음 이슈는요. 진상부모 테스트입니다. 어허. 자, 서울의 한 초등학교 교사가 숨진 채 발견된 이후에 교직 사회는 며칠째 이 충격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고인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경위는 아직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이 교권 추락과 또 열악한 교육 환경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요. 자, 이로 인해서 교권 침해 사례가 다양하게 분출되고 있는 양상입니다. 네. 뭐 예를 들어 보면 원격 수업 기간에 학생이 수업에 참여하지 않는다고 학부모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예, 예. 그러자 학부모는 교사가 모닝콜을 해서 아이를 좀 깨워달라고 요구를 했고요. 자, 교사 입장에서는 어렵다고 하자 예. 학부모는 교육청에 민원을 제기한 겁니다. 이게 지금 실제 사례죠? 네, 그렇습니다. 와. 자, 또 이 밖에도 학생들 사이에 갈등을 중재하다가 학부모에게 욕설이나 폭언을 듣는 경우, 또 성적 처리와 관련해서 입에 담기 어려운 그런 모욕을 받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학부모 입장에서는 내 아이 생각하는 마음에 조금 판단을 좀 잘 못하고 진상인지 모르고 말하는 경우도 뭐 있었을 것 같긴 해요. 아까 모닝콜 해달라는 건 좀 심하긴 했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양상이 그때그때 다를 수가 있는데요. 네. 자, 그래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바로 진상부모 체크리스트인데요. 네네. 이 맘카페나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많이 공유되고 있는 내용인데 이 중에 몇 가지나 우리가 해당되는지 한번 살펴볼 그런 필요도 있습니다. 네네. 시청자 여러분도 같이 보시죠. 자, 체크리스트인데요. 한번 보면 정말 급할 때는 늦은 시각에 연락할 수도 있다. 자, 이 내용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선생님한테 늦은 시간이어도 급할 땐 네. 약간 그렇게 생각. 알쏭달쏭합니다. 네네네. 사실 뭐 이렇게 아이가 많이 아프거나 음. 많이 이제 다치거나 해서 뭐 다음날 학교를 못 간다던가 이런 네네. 상황이면 사실 연락을 드릴 수, 그러니까 뭐 이렇게 메시지 정도로 남길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네. 메시지 정도 우리 네. 선에서는 또 이 밖에도요. 우리 애는 예민하지만 친절하게 말하면 다 알아듣는다. 아하. 또 나이 많은 선생님은 엄해서 애들이 싫어한다. 어. 젊은 여교사는 애들이 만만하게 봐서 잘 못 휘어잡는다. 이런 체크리스트가 있군요. 네, 그러니까 뭐 나이 많은 경우도 그렇고 너무 젊어도 그렇고 뭐 이런 얘기도 있고요. 네. 또 이제 예민하지만 친절하게 말하면 다 알아듣는다라는 얘기도 이게 틀린 말은 아니잖아요. 예. 근데 이제 아이의 성향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쵸. 뭐 저희 애만 봐도 친절하게 계속해서 말을 해도 또 못 알아들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맞아요. 아이 입장에서는. 내 아이는 안 그럴 거야. 내 아이는 말 잘 들어. 이런 착각이 어떻게 보면 선생님한테 좀 힘들게 되는 경우가 있는 것 그렇죠. 같아요. 네네. 네, 그러니까 뭐 꼭 된다 안 된다를 떠나서 음. 상황에 따라 다른데 음. 내 아이는 괜찮을 거야라는 생각이 좀 많이 갖고 계시잖아요. 네네. 자, 또 하나 한번 다른 체크리스트 한번 볼까요? 네. 이어서 진상 부모의 단골 멘트가 또 있습니다. 예. 자, 이러한 부모들의 단골 멘트인데요. 자, 두 번째 한번 보면 집에서는 전혀 안 그러는데 아하. 이런 경우가 있고요. 작년엔 괜찮았는데 아하. 자, 이 말은 작년 선생님은 좋았다. 그렇죠. 지금은 좀 안 좋다. 이런 얘기일 수도 있죠. 그리고 집에선 전혀 안 그러는데도 교실 가서 선생님 앞에서만 이상하네요. 약간 이렇게 들리니까 그렇죠. 이게 또 선생님들한테 스트레스가 될 수 있겠군요. 네. 또 다른 거 뭐가 있습니까? 자, 다른 걸 보면요. 앞서 좀 약간 연관되는 이야기인데 네. 우리 애가 순해서 친구들 영향을 많이 받아요. 아하. 또 늦은 밤에 연락드려서 죄송하지만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손가락질 받는 그 진상 부모였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그러니까 선생님 입장에서는 하고요. 늦은 밤 전화드려서 죄송하지만 죄송하면 하지 마세요라고 말하고 싶은데 말을 못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그러니까 거군요. 아까 말한 대로 메시지 정도는 또 괜찮을 수도 있고 예. 아니면 뭐 아이가 아팠을 때는 다음 날 당일 아침 오전에 이렇게 됐습니다라고 연락하면 선생님도 뭐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이고요. 네.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 다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진상부모 체크리스트, 뭐 단골 멘트가 온라인 커뮤니티에 많이 퍼지고 있는 이 상황 자체가 사실 웃으면서 바라볼 수만은 없는 것 같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피해를 당했던 사례라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교권 붕괴, 교실 현장에 대한 대책이 지금 빨리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자, 다음 이슈도 전해주시죠. 네. 다음 이슈는요. 자, 또 붕괴 이야기인데 네. 학교 붕괴의 주범은 SNS입니다. 어허. 자, 미국 내 200개에 달하는 교육청이 틱톡과 페이스북, 또 유튜브 같은 소셜 미디어 회사들을 상대로 집단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네. SNS가 학교 질서를 무너뜨리고 학생들의 정신 건강에 해를 끼친다라는 이유인데요. SNS를 통해 이루어지는 괴롭힘 사건과 중독 등 다양한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서 교육청이 재원을 투입하는 만큼 SNS 기업들도
책임을 져야 한다라는 이런 취지입니다. 아, 정신 건강하니까 저희가 상크에서 많이 전해드렸죠. 그 네네. 틱톡에서 기절 챌린지라고 그래서 네. 숨을 억지로 참는 거예요. 이게 미국에서도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사회 문제가 됐잖아요. 그렇습니다. 네네. 이 기절 챌린지, 목을 조르는 등의 방법으로 의식을 잃을 때까지 좀 숨을 참는 게임이죠. 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제 원래는 미국과 유럽 등의 10대들 사이에서 굉장히 유행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네. 또 좀 비슷한 맥락에서 지난 3월에 미국 하원 청문회에 출석한 지금 틱톡 CEO네요. CEO가 뭐 쉴 새 없이 이어지는 민주당과 공화당 의원들의 질문슬에 진땀을 빼는 장면 이런 예, 것들이 예. 생중계되기도 했죠. 틱톡의 경우는 미중 갈등 부분도 있지만 이렇게 SNS가 통제불능이라는 지적 속에서 앞으로는 13,000개에 달하는 미국 각지의 교육청이 추가로 이번 소송에 이름을 올릴 것으로 보입니다. 아. 네, 저도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는 생각을 하는데, 근데 이게 또 SNS 기업을 상대로 한 소송을 이기기가 쉽지가 않다고 하더라고요. 네. 미국은 이 통신품위법 230조에서 SNS 기업들의 책임을 제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조항은 인터넷 사용자가 올린 콘텐츠에 대해서 인터넷 사업자의 면책권을 규정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해당 콘텐츠의 책임은 각각 콘텐츠를 올린 개인에게 있다는 취지인 거죠. 이 때문에 지난해 펜실베니아 연방 법원이 플랫폼 틱톡에서 유행한 기절 챌린지 탓에 딸을 잃은 미국 학부모가 제기한 소송이 기각되기도 했습니다. 지금 화면으로 기절 챌린지 영상이 좀 나가고 있네요. 네. 그러면은 뭐 이번 소송도 결국에는 SNS 기업들의 승리로 끝나게 되는 건지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틱톡 같은 경우는 기각이 됐는데 예. 앞서 틱톡 소송과는 조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자, 문제가 되는 것은 개별 콘텐츠가 아니라 SNS 기업들이 그런 유의한 콘텐츠를 청소년에게 주입할 수 있는 그런 중독적인 플랫폼을 만들었다. 이런 쪽에 좀 초점을 맞춰서 기업의 책임을 강조할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자,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휴대폰이 없으면 불안을 느끼는 사람이 많은데 특히 이 청소년들의 스마트폰 중독이 위험 수위까지 올라와 있고요. 여기에는 SNS의 영향이 매우 큰 상황입니다. 네, 그 위험 수위가 얼마나 되는지가 이제 엊그제 우리 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랑 경기도 교육청이 조사한 게 나왔더라고요. 네. 전국 청소년 중에 스마트폰에 과하게 의존하는 위험군 비율이 40.1%. 그러니까 10명 중에 4명을 보면 과하게 스마트폰에 의존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 위험군에 속하는 연령대가 점점 더 어려지고 있다는 겁니다. 아, 그렇죠. 사용 연령 자체가 워낙 낮아지다 보니까. 연령대가 또 낮아지다 보면은 또 노출됐을 때 그런 후유증이랄까요? 그런 것 좀 오래 갈 수가 있죠. 그러니까요. 네. 과연 기업 책임에 대해서 미국 법원에서는 어떻게 판단이 나올지 다 함께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이슈 전해주시죠. 네, 다음 이슈는요. 독수리 어디로입니다. 자, 독수리, 5호 태풍 독수리 이야기인데요. 현재 서진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 독수리가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우리나라 장맛비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지겠습니다. 그러니까 태풍 이름이 독수리인 거죠? 그렇죠. 네. 자, 태풍 독수리는 현재 필리핀 동쪽 먼 해상에서 서쪽으로 이동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어떻게 오게 될지 예측 모델 3개를 화면에 한번 띄워봤습니다. 자, 우리나라 예측 모델 킴과 영국의 UM, 유럽 중기예보센터의 ECMWF 모델을 한번 보겠는데요. 자, 아직은 노랗게 표시된 부분의 예측 변화폭이 굉장히 넓습니다. 특히나 가운데 UM 모델 같은 경우는 좌우의 폭이 굉장히 넓죠. 예. 이대로라면 세 모델 모두 중국 남부 해안에 상륙할 것으로는 보이는데 네. 동서폭이 넓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어디까지 가까이 다가올지는 아직까지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네. 지금 이 3개의 분석이 있는데 어쨌든 중국 쪽으로는 갈 것 같다. 네. 네. 자, 그런데 그렇다면 여기에서 이제 우리나라 이 기상청 예측을 한번 자세히 한번 보겠습니다. 예. 자, 필리핀 북부를 지나서 27일 목요일쯤에 대만을 통과할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요. 이때 태풍이 빠르게 서쪽으로 빠져버리면 정체 전선이 우리나라에 오래 머물면서 장마가 길어질 수가 있고요. 반면에 태풍이 느리게 올라오면서 북태평양 고기압을 밀어 올리면 정체 전선도 함께 북한 쪽으로 밀려 올라가면서 장마가 빠르게 끝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그 태풍 독수리가 어느 쪽으로 얼마나 빠르게 움직이느냐가 정체 전선, 그러니까 비가 또 많이 내리는지를 결정하는 그 정체 전선 영향을 주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기상청에서 발표한 주간 날씨를 한번 볼까요? 예. 보면 목요일에 좀 소나기는 보이지만 쭉 흐림으로 표시가 돼 있죠. 흐린 날씨와 함께 강수 확률 40%로 숫자가 나와 있는데 자, 이것은 아직 흐림이지만 정체 전선이 우리나라에 나타나게 되면 여기 나와 있는 흐림 예보가 비 예보로 바뀔 수도 있는 겁니다. 자, 그렇지 않고 이제 정체 전선이 힘을 못 쓰게 되면 쭉 흐린 날씨가 나타나면서
이번 장마가 사실상 주 후반 다음 주 초에는 끝나는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사실 장맛비가 이어지면서 지금 비가 와도 너무 많이 온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시고 네. 실제적으로 우리가 피해도 어느 정도 입었잖아요. 그렇죠. 일단 내일까지는 장맛비가 이어지는 건 확실한 거죠. 그렇습니다. 자, 지금 충청과 남부지방에 여전히 세찬 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전라도 쪽으로 비가 강하게 내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단 내일까지 남부지방에 최고 150mm 이상의 비가 더 내리겠습니다. 중부지방 같은 경우는 간간히 비가 오다가 그치다를 반복하겠고요. 이어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태풍 독수리 영향으로 정체전선의 이동 경로가 바뀔 가능성이 있으니까 수시로 기상 정보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네, 앞으로는 비가 좀 덜 내려서 더 이상의 수해 피해가 없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자, 이어서 지금 이 시각 모바일에서 가장 화제가 되고 있는 소식 정리해드립니다. 김태인 기자. 네, 누리꾼들의 이목을 끈 그 소식, 상크리 뽑은 광크리 뉴스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들 먼저 한 줄로 살펴보겠습니다. 옆에 키워드들 나와 있고요. 먼저 교권치외, 그리고 승강기, 화제 졸업사진, 트위터, 치즈 덩어리 이렇게 다양한 키워드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네. 그럼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교권침해 책임론, 갑론을박입니다. 앞서 도시락 이슈에서도 전해드린 내용인데요. 최근 서울의 한 초등학교 교사가 숨진 사건과 관련해 교권 침해 책임론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육아 전문가로 대중에게 친숙한 오은영 박사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데요. 오은영 박사가 진행 중인 육아 예능 방송이 교권 침해와 교권 추락에 영향을 줬다는 내용입니다. 네, 한 수아 청소년 정신과 전문의도 소셜미디어에 이런 관련 글을 좀 올렸었죠. 네, 맞습니다. 지난 19일 소아청소년 정신과 전문의 서천석 서울대 의학 박사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이와 관련된 글을 올렸습니다. 서 박사는 금쪽이류의 프로그램들이 지닌 문제점은 방송에서 제시하는 솔루션으로는 결코 해결되지 않을 사안에 대해 해결 가능하다는 환상을 만들어내는 것이라며 오은영 박사가 출연하는 육아 방송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서 박사는 현재 해당 게시글을 삭제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오은영 박사를 향한 교권 침해 책임론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한 누리꾼은 오은영 박사의 소셜미디어에 금쪽이 학부모들이 매일 전화해서 우리의 감정에 공감해줬냐고 한다. 그러면서 오은영 박사가 쓴 책을 들이민다는 댓글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워낙 또 이게 가정 안에서도 큰 문제지만 사회적으로도 지금 많은 문제점을 낳고 있다 보니까 사안인 만큼 다양한 주장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번 사안을 두고 오은영 박사가 마녀 사냥의 희생양이 되고 있다는 비판도 잇따르고 있는데요. 누리꾼들은 교권 추락이 왜 오은영 박사 탓인가 학부모 문제지 M1 사람한테 화풀이라니 남 탓하지 말라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네, 지금 이 일각에서 말하고 있는 그 오은영 박사 책임론이 지금 선생님들이 거리에 나와서 외치고 있는 그 교권 붕괴에 대해서 해결해달라 요 논의를 조금 훼손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그걸 좀 방해해서는 안 될 것 같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자, 다음 소식 전해주시죠. 네, 다음은 저층 승강기 이용 금지입니다. 만약에 아파트나 공동주택에서 저층에 살고 있는데 네. 승강기 이용을 자제해달라고 한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아니, 뭐 1, 2층에 살더라도 옥상에 갈 일이 있을 수도 아니, 있고. 그리고 이제 무거운 짐을 들고 갈 수도 있잖아요. 네네네. 그러면 2층, 3층도 이용할 수가 있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리고 지하 주차장에도 가야 되잖아요. 그러네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한 아파트 공지문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바로 제 옆에 나와 있는 이 공지문인데요. 서울의 강남의 한 아파트 관리부서에서 쓴 글입니다. 1, 2층처럼 낮은 층에 살고 있는 거주자는 승강기 이용을 자제해달라는 민원이 관리부서에 들어왔다는 내용입니다. 공지문에는 최근 고층부 입주자께서 저층부 입주자한테 저층부 거주자는 승강기를 이용하지 말고 계단을 이용했으면 좋겠다는 취지의 말씀을 하셨다는 민원이 제기됐다고 적혀 있습니다. 고층부 입주자가 저층에 살고 있는 입주자한테 그러니까 승강기 이용 자제해달라고 한 거잖아요. 네. 근데 이거 좀 너무 각박하지 이해가 안 돼요. 않은가? 이해가 좀 안 됩니다. 예. 각박한 네. 것 같아요. 맞아요. 좀 각박한데요. 이 아파트 관리부서에서도 비슷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우리 단지에 설치된 승강기는 모든 층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돼 있고 유지 보수 비용도 모든 층 입주자가 균분하여 부담하고 있다. 이 점 양지하시어 이웃을 불쾌하게 하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누리꾼들 반응도 비슷했습니다. 그럼 고층은 승강기 자주 이용하니까 관리
세입이 더 내라. 이웃 주민끼리 너무 이기적이다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그 공지글에 정답이 있네요. 그러니까 1, 2층에 사는 분들도 승강기 보수 비용 다 똑같이 내니까 그렇죠. 할 권리가 있는 건데 아마 민원을 제기한 분은 그걸 모르고 한 말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들긴 합니다. 그리고 오유나 바라기님이 네네. 저층이어도 노인, 장애인, 짐이 많으면 사용해야 합니다라고 올려주셨어요. 네,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자, 다음 소식도 전해주시죠. 네, 다음 소식은 이번에는 누구? 화제의 졸업사진입니다. 네. 이번 소식은 사진을 함께 보면서 전해드리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오. 지금 제 옆으로 사진 한 장 나오고 있어요. 누군지 혹시 아시나요? 이거 범죄도시 3에 나왔던 그 초롱이 아닌가요? 그러니까 같은 사람 네. 아닌 거죠? 아, 네, 맞습니다. 저도 처음에 보고 실제 인물 아닌가 할 정도로 너무 닮았더라고요. 이게 바로 초롱이를 코스프레한 고등학생의 사진입니다. 이 사진은 다름 아닌 졸업 사진인데요. 오. 매년 경기 의정부 고등학교 학생들의 졸업 사진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의정부고 유명하죠. 엄청 유명하죠. 네. 네, 올해도 다양한 사진들이 누리꾼들에게 웃음을 줬습니다. 이 꽃미남이라고 적힌 모자를 쓰고 특유의 손짓을 취하고 있는 다나카상. 네, 지금 사진 나오고 있죠. 다나카상부터 너무 비슷해요. 인기 걸그룹이죠. 뉴진스의 캐릭터인 토끼를 패러디한 모습까지 참 다양합니다. 사진만 봐도 학생들의 끼가 느껴지는데요. 의정부고의 이러한 졸업사진은 지난 2009년부터 주목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우와. 매해 이슈가 되고 있는 인물들을 패러디하고 있는데요. 정말. 기발한 풍자와 실제 인물의 특징을 잘 살려내면서 많은 누리꾼들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학교 측은 사전에 논란이 될 만한 내용은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학생들과 협의하고 졸업사진 촬영을 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누리꾼들은 졸업사진의 틀을 깨는 창의력에 박수를 보냅니다. 훗날에도 학창시절 오랜 추억으로 남을 듯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아니, 조금 전에 그 팬덤 설마 푸바오인가요? 아니길 바랍니다. 네, 내년에 또 어떤 유쾌한 사진들이 나올지 기대가 됩니다. 네, 다음 소식은요. 네, 다음 살펴볼 소식은 파랑새 트위터 로고 바뀐다입니다. 오. 세계적인 소셜미디어 플랫폼인 트위터. 이 트위터 하면은 바로 이 파랑새가 떠오르는데요. 트위터 대주주인 일론 머스크가 이 파랑새와 작별을 예고했습니다. 현지 시간 지난 23일 자신의 트위터 계정에 모든 새에게 작별을 고하게 될 것이라고 밝힌 건데요. 머스크는 기존 파랑새 로고가 알파벳 X 모양의 새로운 로고로 교체될 것을 예고했습니다. 외신 매체들은 트위터가 상품 결제와 차량 호출 등의 기능을 갖춘 슈퍼앱 X로 탈바꿈할 거라는 전망을 내놨습니다. 이를 두고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트위터의 상징인 파랑새를 없애다니 잘못된 결정일 듯, 일론 머스크의 결단, 새로운 변신이 기대된다 등 반응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과연 이번 머스크의 결정이 대중들의 호응을 살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네, 마지막 소식은 치즈 덩어리에 숨긴 마약입니다. 마약이 국내에서도 해외에서도 큰 문제인데요. 밀반입하는 방법도 치밀해지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에서는 마약류인 코카인을 치즈 덩어리 안에 숨겨 멕시코에서 밀반입하려던 20대 남성이 적발됐습니다. 이 남성은 트럭에 치즈를 싣고 멕시코에서 미국으로 들어가던 중 텍사스 국경 세관에서 붙잡힌 건데요. 적발된 코카인 양만 무려 8kg에 달합니다. 이처럼 의심을 피하기 위해 식품이나 일상용품에 마약을 숨겨 들여오려다가 적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누리꾼들은 마약 제조 유통 시 처벌이 강화돼야 한다. 아무리 살기 힘들어도 마약에는 손대지 말자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지금까지 상클이 뽑은 광클 이 뉴스였습니다. 네, 지금 시각 10시 23분입니다. 저 같은 경알못, 경제를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을 위한 당장 내 돈이 되는 정보, 머니클래스 시간입니다. 이 경제 뉴스 매번 챙겨보기 쉽지 않잖아요. 오늘은 경제의 최근 흐름을 보여주는 이슈를 알기 쉽게 정리해보는 핫 경제 이슈 시간입니다. 전문가 바로 만나보죠. 경제 빅피처를 그려주시는 분이죠. 김광석 한양대 겸임 교수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의 핫 경제 이슈, 최근 핫 이슈 하면 저는 뭐 상추, 뭐 채소값 너무 올랐는데 요거 아마 3개 중에 이제 준비가 돼 있을 것 같고요. 맞아요. 3위부터 바로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그러겠습니다. 3위 뭔가요? 보여주시죠. 아, 왕서방 투기 사라진다. 네. 이 정부가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부동산 투자할 때 부작용이 많다고 해서 요거 좀 네. 단속하고 좀 점검하기로 했죠.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최근 들어서 규제가 강화됐다가 네. 완화되는 흐름이지만 강화되는 그 과정에서 한국의 투자자들이 투자를 할 수가 없는 규제에 묶여 있었던 경우가 많이 있었는데 네. 오히려 이 틈을 타서 외국인들이 아. 많이 한국에 갭 투자로 진입을 한 겁니다. 네. 여러 가지 사례들이 있습니다만 이번에 외국인 토지거래 불법 행위 단속을 벌였는데요. 네. 그 결과 여러 사례 중에 한 가지 사례, 예. 인천 계양구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2017년에 800만 원에 거래를 했는데 네. 2020년 9,450만 원에 팔았어요. 결국 1,000%가 넘는 야. 1,081%의 수익률을 누린 이런 사건이 실제 있었죠. 네. 그 밖에도 다양한 허위 거래가 의심되는 것들이 많은데요. 네.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주택 그 채로 보면 중국인이 4만여 채, 와. 또 미국인이 뭐 거의 2만여 채, 캐나다, 대만인 순으로 이렇게 보유하고 있는데요. 이런 적발한 여러 위법 의심 행위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조치를 내리고 있는 것이고요. 그 첫 번째 조치 중에 하나가 네. 바로 토지 거래 허가제인데요. 이제 외국인이 갭 투자를 목적으로 토지 거래를 할 때 네. 그냥 말 그대로 그냥 아무나 토지 거래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 실거주만을 목적으로 아하. 토지 거래할 수 있게 제약을 강화하고요. 또 자금 조달 계획서라든가 이런 것을 제출을 해야만 합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외국인의 불법 투자 이런 것들을 막도록 시장 교란을 막도록 노력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외국인이 우리나라의 주택을 소유하는 자체가 문제는 아니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투기 목적으로 그렇죠. 시장을 교란하니까 여기에 지금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건데 그렇습니다. 그럼 부동산 시장 교란을 막겠다는 그 대책 중에 뭐 아까 외국인 관련한 거 단속하고 점검하는 거 말고 또 네. 다른 뭐 대책들이 나온 게 있나요? 네, 여러 불법 정황이 있겠지만 예, 예. 가장 대표적인 것 또 한 가지가 업다운 계약서입니다. 업다운 계약서. 네, 업계약서는 보통 대출 한도를 늘리려고 네. 기존 실거래 가격보다 높게 신고를 하는 거죠. 예, 예. 반대로 다운 계약서는 양도세를 감면받으려고 예. 하는 거죠. 둘 다 위법 행위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조치를 취하는데요. 네. 바로 처벌을 강화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네. 기존에 10억짜리 집이 있어요. 네네. 그러면 그것을 거래할 때 만약에 5억이라고 다운 계약을 다운 만약에 계약서. 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과태료가 기존에는 5천만 원이었는데 1억으로 증액합니다. 그러니까 처벌을 강화하니까 네. 이 과태료가 걱정돼서라도 이런 위법한 행위를 하지 않도록 아하. 유도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두 가지 조치를 좀 적극적으로 단행하면서 이제 외국인들이 허위 거래, 불법 네. 거래하지 않도록 막기 위한 조치를 마련하고 있다. 좀 희망찬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과태료 5천만 원에서 1억 원까지 높였으면 사실 네. 뭐 많이 줄어들 것 같은 기대가 되긴 합니다. 그죠. 왜냐하면 업다운 계약서 안 되죠, 네네. 이 소탐대실이죠. 네. 이게 작은 것 하나 얻고자 양도세 조금 이득 보고자 그렇게 했다가는 정말 큰 금액의 또 과태료를 물어야 되니까 네. 그런 시도를 아무래도 하지 못하지 않을까 상대적으로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 주 핫 키워드 두 번째 볼까요? 대출 이자 또 오른다. 아니 네. 한국은행 그 기준금리는 계속 뭐 동결인데 그래요. 대출 이자는 또 오릅니까? 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는 계속 5번 연속으로 동결하는 흐름인데요. 예, 예. 근데 대출 이자는 다시 오른다. 어. 좀 걱정이 되는 분들 많이 있으실 네, 겁니다. 네. 왜 그러냐라는 걸 말씀드리면 각 금융기관들이 지금 23년 상반기 하반기를 지내면서 네. 더 중요한 것을 리스크 관리로 삼아요. 아. 수익을 더 많이 영위하자가 아니라 네, 리스크 네. 관리. 그러니까 아하. 리스크 관리하려면 나가는 돈보다 더 보유해야 하는 돈이 더 많아야 돼요. 네. 그 돈을 더 많이 보유하기 위해서 뭐 합니까? 은행채를 발행합니다. 아. 그럼 은행채를 많이 발행하다 보면 비용이 늘죠. 네. 그러니까 비용이 느니까 그 비용 는 부분을 예금 금리나 대출 금리로 적용된다라고 아하. 볼 수 있고요. 예. 두 번째는요. 새마을금고 부실이나 저축은행 PF 대출 부실 이런 현안들이 많았잖아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금융소비자들이 저축을 그쪽에서 빼서 안전한 은행으로 옮기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각 은행들은 어떤 전략을 꾀할까요? 옮길 때 가급적이면 우리은행으로 수취하게. 네. 그럼 전략을 세우려면 어떤 메리트를 줘야 될까요? 예금 이자를 높여주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금 금리를 올리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서로 예금을 이동하는 돈을
자기은행으로 수취하게 만들기 위해서 네. 예금 금리를 올려잡아요. 예. 예금 금리를 올려잡다 보면 대출 금리도 같이 상향 조정되는 경향이 있죠. 아. 그러니까 이런 두 가지 요인들이 맞물려서 보시는 것처럼 그래서 이렇게 올라가는군요. 대출 이자의 하한도 올라가고 상한도 올라가는 아하. 최근 들어서 이렇게 올라가는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다 볼 수 있겠습니다. 개인적으로도 속상합니다. 네. 네, 더 이상 그렇죠. 말하지 않겠습니다. 네. 네. 마지막 1위 아까 제가 처음에 네. 말씀드린 와 채소값 장난 아닙니다. 볼게요. 상추 한 장이 200원. 네. 삼겹살에 상추를 싸먹는 게 아니라 상추를 삼겹살로 싸먹는 네. 정말 상추가 귀중해졌다 이런 말도 나오는데 그렇습니다. 이게 뭐 폭우 피해 때문인 거죠? 그렇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우리나라에 일어나고 있는 집중호우 현상, 네. 장마 기간이 길어지면서 계속 여러분 보도를 하셨겠지만 여러 가지 호우에 따른 피해도 있겠지만 경제적인 관점에서도 보면 네. 우리 밥상에 자주 오르는 주요 식료품 물가가 다시 비상에 걸릴 수밖에 없겠다라고 네. 걱정이 되는 겁니다. 적상추 가격이죠. 애호박 가격, 깻잎 가격. 지난 13일과 호우 피해가 집중됐었던 그 사이 예. 이후를 13일과 19일을 좀 비교해 보면 적상추가 24%나 애호박이 17%, 깻잎이 8% 이상 오르는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낙과 피해도 있고요. 농작물 침수 피해도 있고요. 폐사한 가축 피해도 있습니다. 벌써 약 80만 마리에 해당하는 폐사 가축 사건이 일어나고요. 네. 그리고 지금 집중호우나 이런 호우 피해가 끝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아직도 더 늘어날 수 있겠다. 늘어남과 동시에 같이 맞물리는 것이 보통 추석 연휴죠. 그때는 식료품 수요가 또 늘거든요. 네. 그러니까 수요는 느는데 충분한 공급이 이루어지지 못하다 보니까 네, 네. 농산물 가격이 오르고 이것은 고스란히 우리의 식탁 물가에, 밥상 물가에 작용하지 않을까 걱정이 되는 상황입니다. 네, 또 추석도 있어서 걱정인데 네. 그래서 제가 시청자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좀 도움이 될 만한 정보를 찾아봤는데요. 그 농협 하나로마트입니다. 농협 하나로마트에서 할인 행사를 하더라고요. 모레 26일까지 전국 주요 하나로마트에서 상추, 깻잎, 시금치, 열무, 얼갈이, 부추 등 이 6개 종류에 대해서 그러니까 폭우 피해로 이게 수급이 불안정해진 그 종류라고 하더라고요. 이 채소류 6종을 정상가 대비 최대 43% 할인된 가격에 판매를 한다고 하네요. 이게 이번 주 수요일까지입니다. 또 하나 또 정보를 드리면 신한카드가 하나로마트와 하는 행사도 있는데 이게 뭐 다음 달 2일까지고요. 하나로마트 매장에서 하우스 감귤, 애플망고, 미니 단호박 같은 제주도 농산물을 신한카드로 결제하면 최대 뭐 37%까지 할인해준다. 요거 8월 2일까지입니다. 근데 사실 요 정도예요. 지금 네. 정부나 대형마트, 뭐 유통업계가 좀 더 움직여줬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도 듭니다. 지금 이 시간에 네. 식당 영업 준비, 점심 장사 준비하시는 분들 많이 보시거든요. 맞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시름이 깊어지실 텐데 추석도 있고요. 좀 많이 걱정이 듭니다. 더 중요한 것은요. 네네. 농산물 공급이 부족한 게 핵심이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빠르게 시급하게 우리 농림수산부는 대체 식자재를 네네. 적극적으로 다른 나라로부터 수입하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적극적으로 지금 급등하는 이런 채소 가격, 네네. 과일 가격 이런 것을 대체할 만한 그 품목들을 적극적으로 수입해서 농산물 가격을 안정화하는 데 집중해야 되겠다. 그 부분이에요. 저도 여쭤보고 싶은 게 지금 이게 우리나라만의 상황이 아니더라고요. 네. 전 세계가 뭐 가뭄, 홍수, 폭염 이런 피해가 커서 외국에서 들여오는 것도 이제 쉽지 않을 거다 이런 전망도 있어요. 네, 그게 또 걱정이 됩니다. 네네. 식량 안보 문제가 좀 심각해질 수 있겠는데, 예. 그러니까 이상 기후 현상이 계속되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많은 기상과학자들이 23년 하반기에 좀 무서운 것이 온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뭔가요? 그게 바로 스트롱 엘니뇨입니다. 엘니뇨. 네, 엘니뇨 현상은 빈번하게 일어나는데 네네. 그냥 엘니뇨가 아니라 스트롱 엘니뇨. 아하. 그러니까 우리 언론에서는 슈퍼 엘니뇨라고 표현합니다. 네. 그러니까 그 기준하는 온도를 훨씬 뛰어넘는 이상 기후 현상인데요. 그게 23년 하반기에 찾아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럼 이상 기후 현상이 맞물리면 가뭄이 일어나요. 네. 그럼 농작물 공급이 어려워요. 온도가 올라가면 병충해가 심해집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홍수, 가뭄, 폭염 이런 이상 기후 현상과 병충해 현상 이런 것들은 농작물 공급을 크게 위축시킵니다. 네. 사탕수수 밭 마찬가지, 밀, 콩, 옥수수 다 마찬가지고요. 세계 최대 밀 수출국이죠. 호주. 충분한 비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럼 결국
공급이 부족해지겠죠. 네. 식료품 가격이 다시 치솟을 우려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더 식량 안보 문제 챙길 수 있도록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네, 엘니뇨 현상이 이렇게 나비 효과를 불러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듣겠고요. 제가 오늘부터 방학을 또 맞아서 매일 시청자 여러분 두 분께 영화 관람권 2장씩 드리는 퀴즈 시작합니다. 방금 전에 우리 김광석 교수님도 언급하셨는데 이상기후 현상을 설명하면서 언급한 용어입니다. 이 태평양 바닷물이 통째로 뜨거워지는 현상인데요. 최근 여러 나라의 이상기후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이 현상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1번 엘니뇨, 2번 엘리자베스, 3번 LA. 자, 정답 골라서 지금 상클 생방송이 나가고 있는 이 JTBC 뉴스 유튜브 실시간 댓글창에 정답 남겨주시면 됩니다. 두 분을 뽑아서 방송 말미에 당첨자 공지하겠습니다. 1번 엘니뇨, 2번 엘리자베스, 3번 LA입니다. 1번 엘니뇨. 네, 이번 주 핫 경제 이슈 김광석 한양대 겸임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구촌에서 화제가 된 소식들 알아보는 월드클래스입니다. 중국의 학구열은 우리나라 못지않게 뜨거운 걸로 유명하죠. 아이들을 공부시키기 위한 중국 부모들의 황당한 아이디어가 화제입니다. 그늘 하나 없는 땡볕 아래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 아이의 모습입니다. 가만히 있어도 땀이 줄줄 흐르는 이 무더운 날씨에 대체 이게 무슨 일일까요? 저 땀방울 좀 보세요. 얼굴에서 뚝뚝 떨어지는 땀에 들여다보고 있는 문제집이 흥건히 젖을 정도인데요. 최근 중국 소셜미디어에 공부 효율을 높이는 방법이라며 굳이 폭염 속에 어린아이들을 밖으로 내몬 부모들의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더위를 피해 빨리 시원한 집안에 들어가고 싶은 마음에 아이들의 문제를 더 빨리 풀고 더 집중해서 공부한다는 건데요.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 걸까요? 맹모 뺨치는 학구열에 칭찬이 쏟아지긴커녕 아이의 건강을 무시한 학대에 가깝다며 현지에서도 공분이 일고 있습니다. 종아리가 굵은 다리를 흔히 무다리라고 하죠. 이걸 보면 웬만한 무다리는 무다리라고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자, 밭에서 갓 뽑은 싱싱한 무, 발가락까지 생생하게 달려있는 게 이거야말로 진짜 무다리입니다. 아니 근데 진짜 무가 맞는 걸까요? 혹시 하트 수박처럼 실리콘 몰드 같은 걸 써서 재배한 건 아닐까 싶은데 사실은 예술 작품입니다. 일본의 한 특수 분장사가 만든 건데요. 코 모양을 한 딸기, 이른바 딸기코처럼 초현실적인 조각을 하는 걸로 유명하다고 합니다. 와, 대체 이런 건 어디서 영감을 받아서 만드는 건지 역시 예술의 세계는 심오하고 창작 아이디어에는 끝이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엔 태국 중부 라차부리주에서 촬영된 블랙박스 영상인데요. 차가 도로를 달리고 있는데 갑자기 앞서가던 트럭에서 쇳덩이가 날아옵니다. 피할 새도 없이 부딪히고 마는데요. 앞 유리창에 쩍 하고 금이 갔지만 천만다행으로 운전자도 다치지 않고 추가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마른 하늘에 날벼락처럼 날아드는 도로 위 낙하물들. 중국 푸젠성에서도 인근 건물에서 떨어진 철제 구조물이 주행 중이던 차를 덮치는 사고가 있었는데요. 아슬아슬하게 운전자만 피해서 관통한 모습으로 많은 사람들이 가슴을 쓸어내리게 만들었습니다. 난데없이 날아오고 난데없이 떨어지고 그래도 이 정도면 정말 하늘이 도운 것 같은데요. 더 큰 일이 나기 전에 잘 점검해야겠죠? 지금까지 월드클래스였습니다. 상클 라이프 시간입니다. 인생은 길고 배움에는 끝이 없죠. 네, 매주 월요일엔 만나고 싶었던 전문가들과 함께 남녀노소 누구나 다양한 지식 채워갈 수 있는 소중한 시간 선물해 드립니다. 오늘 함께 하실 분 모셔보죠. 개그맨, 희극인으로 아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오늘은 작가님으로 모셨습니다. 네. 고명환 작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너무 에너지가. 반갑습니다. 네. 사실 뭐 다른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네. 이미 또 많은 분들이 알고 계세요. 개그맨으로는 워낙 또 유명하시지만 네네. 뭐 CEO이시기도 한데 네네. 식당 4개를 제가 운영한 것도 네네네네. 알고 있고 얼마 전에 공장을 또 세신 것도 알고 네. 있고요. 그리고 뭐 연극도 하시고 뭐 동기부여 강연도 많이 네네네. 하시고 이번에 또 작가로 활동하시면서 네. 네 번째 책을 또 내셨습니다. 네, 맞습니다. 직함 소개하시려면 한 1분 넘게 걸릴 예, 것 같아요. 보통 저는 나는 안녕하세요. 개그맨 겸 영화배우 겸 탤런트 겸 유튜버 겸 네. 메밀국수 CEO 겸 베스트셀러 저자 겸 네. 강사하고 있는 고명환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 이렇게나 수많은 일을 하는 고명환 작가님. 네. 오늘... 저는 메밀국수 CEO가 제일 귀에 들어옵니다. 아, 메밀국수 네. 씨요? 배고파서. 배고파서 네, 그런가 봐요. 저는 오늘의 주제에 맞게 작가라는 아, 명함이 네. 딱 들어오는데 네. 오늘 어떤 이야기 나눌지 주제부터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오, 인생을 성공으로 이끈 독서의 힘. 독서의 힘을 주변에 많이 강조하는 걸로 아주 유명하신데 네. 방송인으로 작가로 또 요식업 CEO로 성공하게 된 비법도 이 독서에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네, 그러니까 제가 독서하기 전에는 네 개를 망했어요. 뭐 닭가슴살 포장마차, 골프 연습장. 네네, 거기에서 이제 뭐 스낵바, 뭐 감자탕 이런 거를 이게 사람 말 듣고 그냥 그렇게 준비해서 했다가 망했는데 네네. 책을 읽고 책이 시키는 대로 잘 준비해가지고 2014년 5월 8일 날 오픈했는데 네. 첫날부터 장사가 잘 됐어요. 지금까지 네 10년 넘게 계속 잘 되고 있습니다. 어허. 네. 뭐 연매출 대충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두 자릿수 10억 밑으로 내려가 본 적이 한 번도 없고 진짜요? 중요한 거는 코로나 때 다들 그 매출이 떨어졌잖아요. 힘겨웠죠. 저는 그러니까 책을 통해서 잘 준비하잖아요. 코로나 때 매출이 오히려 20%가 늘었어요. 정말요? 네네. 이 시간에 계속 저희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식당 준비하시는 분들이 많이 보시는데 약간 네. 좀 얄미우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근데 비법이 있으니까. 네네. 여러분들도 네네. 이게 저도 깨달은 게 이렇게 잘 준비를 철저하게 해놓으면 네네. 특히 책을 통해서 이런 위기 상황도 피해갈 수 있구나. 우리가 제2의 코로나, 3의 코로나 안 온다는 법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를 책을 통해서 충분히 대비하고 준비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 고명환 작가님을 네. 장사의 신으로 만든 책 뭐가 있는지 좀 소개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주로 예를 드는 게 이제 손자병법. 손자병. 과 그다음에 세스 고딘의 모든 책들, 오. 네, 뭐 예를 들면 보랏빛 소가 온다라든가 등등이 있는데 손자병법을 통해서 이 전쟁을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안 싸고 이기는 게 사실 제일 좋은데 예. 우리는 이제 세상과의 전쟁이잖아요. 사실 사업이라는 게 예. 이겨놓고 싸워라. 그 책을 통해서 충분히 이겨놓을 수 있거든요. 우리가 다 잘 준비를 해놓으면 그냥 보입니다. 이게 이렇게 준비해놓고 이런 메뉴에 이런 상권에 이런 업종으로 장사를 하면 이런 정도의 매출이 생기겠구나. 이런 눈이 보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리고 마케팅, 홍보, 광고 이런 전략에 대해서는 이제 세스 고딘의 책들로 제가 아니 저는 뭐 경제 트렌드, 뭐 요식업 이렇게 성공해라 뭐 이런 책이 아니라 네네. 손자병법을 말씀하셔서 사실 좀 놀라긴 했어요. 네. 그렇군요. 손자병법에 딱 이것만 해보시면 돼요. 그 도천지장법 5가지를 내 사업에 딱 해봐라. 적용해보면 내가 잘하고 있는지 알 수 있거든요. 네네. 책 읽어보시고 적용해보시기 바랍니다. 도천지장법 궁금해서 기억하겠습니다. 오늘 꼭 읽어봐야겠어요. 네. 검색 일단 해보겠습니다. 네. 네네네. 이번에 나온 이 네 번째 책은 제목이 나는 어떻게 삶의 해답을 찾는가예요. 이 책도 뭐 독서에서 인생의 해답을 찾는 그런 이야기인 것 같은데 네네. 이 책을 언제부터 어떻게 읽기 시작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2005년도에 그 드라마 촬영하고 올라오다가 서해안고속도로에서 제 매니저가 190km로 달리다가 저는 옆에 자고 있었는데 사고 났어요. 그래서 아무튼 저는 1초 후에 이렇게 정신을 차렸을 때 1초 후에 죽을 수 있고 그래서 빨리 유언하고 빨리 신변 정리하고 그리고 길어야 고명환 씨 이틀 안에 죽습니다. 네. 이런 그 선고를 받았었어요. 어머. 근데 이제 그때 깨달은 게 내가 뭔가 좀 끌려다니면서 살았구나. 34년을. 예. 그 중환자실에서 깨달았어요. 근데 기적이 일어나서 안 죽고 일반 병동에 와서는 네. 그렇다면 끌려다니면서 살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는가 명환아. 답을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이 질문을 딱 던진 순간부터 네. 제가 그때 여기 흉터 있는 게 이제 한쪽 눈이 마비가 돼갖고 한쪽 눈으로밖에 글을 읽을 수 없거든요. 엄청 답답하잖아요. 근데 어떻게 하면 끌려다니면서 살지 않겠느냐 이 질문을 나에게 던져놓으니까 네. 책이 하루에 막 15시간, 18시간씩
너무 재밌게 읽어지는 답을 거예요. 찾아야 되는. 예, 왜냐면 그 2005년에는 동영상 강의 뭐 이런 거를 볼 수 있는 그런 문화가 아니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책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너무 찾고 싶으니까 책을 읽었고 저는 답을 찾았습니다. 아, 그럼 입원한 상태에서 병원에서 책을 읽으셨군요. 한 2달 정도 이제 읽기 시작하고 나와서 계속 그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러면서 제가 이제 작가가 됐고 뭐 글도 쓰게 되고 그 요식업 CEO가 되고 이런 어떤 내 안에 잠들어 있던 거인들을 막 꺼집어내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그때 어떻게 보면 병상에서 그 책의 맛을, 책의 가치를 네. 알게 되신 건데 네. 그때부터 지금까지 대략 책 한 몇 권 정도 읽으신 것 같으세요? 그 지금 한 3,000권을 읽은 것 같습니다. 3,000권. 네. 진짜 많이 읽으신 건데. 그러니까 제가 집에 있는 책이 한 3,000 몇백 권 되더라고요. 네. 그리고 뭐 도서관도 워낙 많이 다니신다고 제가 알고 있어서. 네네네. 야, 그럼 3,000권을 읽으신 우리 고명환 작가님의 독서법을 좀 자세히 배워보겠습니다. 네. 그 첫 번째 궁금증은 사실 뭐 장사하시느라고 뭐 네네. 강연하시느라고 너무 바쁘신데 네. 언제 읽는 것이냐? 주로 저는 그 오늘 아침에도 갔다 왔는데 예. 일주일에 도서관을 한 4번에서 5번 갑니다. 그 평일 거의 매일 가시는 거네요. 네, 오전에. 어허. 그래서 근데 뭐 30분만 갔다가 오자 이런 마음으로 갑니다. 근데 있다 보면 1시간 있게 되고 그런데 오전에 이제 주로 그렇게 책을 읽잖아요. 네. 그러면 시간을 압축하는 능력이 생겨요. 시간을 압축한다. 무슨 말이냐면 책도 은유, 비유, 상징으로 압축이 돼 있는 거든요, 사실. 그렇죠. 인문, 고전, 철학, 시 뭐 이런 것들이. 예. 그 압축을 풀 수 있는 능력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압축을 할 수 있는 능력도 생깁니다. 그래서 하루를 48시간으로 산다는 사람들이 그런 능력을 가지신 분들이에요. 너무 신기하다. 네. 그리고 또 매일 아침에 새벽에 유튜브로 또 네네. 시청자들과 만나시잖아요. 그것 좀 네네네. 소개해 주세요. 그러니까 아침 긍정학원이라고 아하. 저도 뜻모를 그 우울증 이런 게 어쩌다가 찾아와요. 네. 매년 찾아오죠. 네. 누구나 그러면 받았죠. 네. 그러면 짧으면 3주, 길면 막 2달까지 가요. 그래서 제가 이게 하루도 안 빠지고 좀 열정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하다가 그 긍정학원을 알아냈어요. 아. 그래서 처음에 저도 닭살 돋고 했는데 해보니까 예. 기분이 좀 다운되고 우울할 때 이거 하잖아요. 예. 그러면 아침에 외치는 순간 바로 다시 그 에너지가 그냥 100%. 지금 영상도 나가고 있는데 네. 진짜 약간 이제 잠에서 막 깬 모습도 있습니다. 네네네 맞아요. 그래서 일어나자마자 사실 뭐 전날 찍어놓은 것도 아니고 그 자리에서 그대로 합니다. 깨어난 채로. 눈곱만 떼고. 네, 눈 퉁퉁 부어 있으면 퉁퉁 부어 있는 대로. 아하. 근데 그렇게 외치고 나면 하루의 시작이 이거는 이렇게 해서 하루하루 사시는 분이랑 그냥 약간 끌려다니듯이 시작하는 사람이랑은 하루가 그래서 왜 유명한 그 세계적인 자기개발 강사들이 네. 이불부터 개라 이 말하고 비슷한 개념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끌려다니면서 시작하지 말고 내가 늦었다 이러면서 끌려가서 양치질 하는 사람하고 이불을 딱 개면서 오케이 내가 내 의지로 오늘 하루를 살아주마. 그러니까 저도 긍정적으로 외치고 오늘 내가 내 의지로 하루를 살아주마. 그러니까 저는 끌려다니지 않게 살기로 작정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사람하고 자세가 1년만 지나도 이게 엄청난 차이가 일어나더라고요. 그럼 결국에 주체적으로 내가 살아갈 그 하루에 대해서 확언을 하고 네네네. 시작을 하는 거네요. 네. 그러니까 단순히 맞아요. 책만 읽는 게 아니라 많이 읽는 게 아니라 그렇죠. 책도 읽는데 도서관에 가면 책을 읽으면서 또 오늘 할 일, 내일 할 일, 이번 달 할 일, 올해 할 일에 대해서 책과 함께 그게 생각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시간을 압축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계획이 딱 짜지더라고요. 도서관에 앉아갖고 책을 읽다 보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시간을 압축하는 힘이구나. 제가 깨달은 거죠. 와, 정말 지금 제가 옆에서 지금 고명환 작가님 표정을 보고 있잖아요. 막 너무 좋아서 다 말해주고 싶은데 맞아요. 이게 다 생방송이라서 느껴져요. 다 너무 느껴져요. 좋아요라고 표정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3시간 정도 되는 그러니까요. 프로그램에 초대해 주세요. 특별 편성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보시는 분들도 책만 보면 머리가 아프다. 네네. 그리고 뭐 하루하루가 바빠서 어렵다. 어떻게 네. 시작해야 되냐라고 궁금증을 많이 갖고 계실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저희가 그래픽으로 좀 준비를 해봤는데요. 한번 같이 볼까요? 고명환 작가님의 독서 3단계. 네. 첫 번째가 낙타 단계입니다. 이거 뭔가요? 네, 낙타는 뭐예요? 이렇게 내 등에 어떤 짐인지도 모르고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낙타 몰이꾼한테 끌려가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요 초보 단계 때는 당연히 읽으면 졸리고 당연히 무슨 책을 읽어야 될지 모릅니다. 네네네. 그러니까 요럴 때는 이제 책을 읽으면 졸리는데 요거는 누구나 그렇다는 거를 이해하시고 네. 요거를 이제 깨치려면 뇌속임 독서법이라고 제가 나의 뇌를 속인다. 뇌를 속이는 거예요. 아하. 뭐냐면 내가 책하고 친하구나 이런 걸 1분만 하면 되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매일 아침 우리가 일어나면 핸드폰 먼저 잡잖아요. 네네네. 핸드폰 먼저 잡지 말고 내 뇌가 이 사람이 책하고 익숙하구나
이런 걸 하기 위해서 오감을 통해서 속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핸드폰 잡기 전에 우리 아침에 영혼이 깨끗할 때 책 먼저 만져요. 그리고 따라락 넘기면서 그 책갈피 소리도 듣고 책 냄새도 나잖아요. 그리고 아이들하고도 함께 하시면 너무 좋아요. 아이들한테 엄마한테 한 줄만 읽어주고 너 하고 싶은 거 해. 더 이상 읽지도 마. 그럼 한 줄 내 목소리로 읽어지죠? 내 목소리를 내 귀가 듣잖아요. 이렇게 근데 그래도 한 6개월 이상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언젠가 인간은 진지하게 책을 읽어야 될 때가 오거든요. 그럴 때 졸리고 뭐가 읽고 나면 기억 잘 안 나는 단계가 빨리 지나갈 수 있어요. 뇌가 이 친구는 책하고 친했기 때문에 그거에 익숙한 거예요. 우리 뇌는 낯선 거를 하기를 두려워하거든요. 그래서 미리 친해 놓는 거죠. 저는 그럼 일어나면 책에 뽀뽀 한번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그것도 좋아. 굳이 뽀뽀를. 그러니까 책을 읽지 않더라도 나는 책을 좋아한다. 스스로 어떻게 보면 세뇌를 하는 것 같기도 하고. 맞아요. 좀 책과 친해지는 노력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도 이게 좀 낙타 단계는 쉬워서 저도 좀 실천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자신감이 드는데 사자 단계는 뭔가요? 사자 단계는 이제 책을 좀 읽다 보면 분량에 대한 욕심이 생겨요. 이 책도 읽고 싶고 저 책도 읽고 싶고 이렇게 쌓아두잖아요. 이거를 빨리 읽고 저거 읽고 싶은데 이러다가 우리가 좀 지쳐서 오버페이스 해가지고 지쳐서 그냥 독서를 포기하거든요. 슬럼프가 오는군요. 네, 10쪽 독서법이라는 걸 제가 개발했는데 우리가 10쪽씩. 5장이죠. 10쪽은 5장.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어려운 책도 그죠? 10쪽은 읽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10쪽 읽고 바로 다음 책으로 넘어갑니다. 이렇게 해서 독서 초보자분들은 한 3권 정도만 하시고 그래서 10쪽 읽고 그다음 책 10쪽, 10쪽. 이러다 보면 나 좀 더 여유가 있는 것 같은데 하면 2권 정도 더 섞어서 그러면 헷갈리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오히려 머리를 헷갈리게 하는 게 이어른 교수님이 마지막 수업이라는 책에서 뭐라고 하셨냐면 미국이 세계 1위가 될 수 있는 힘이 엉망진창의 힘이다. 그 엉망진창의 다민족 문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뭔가 복잡하고 엉망진창 같지만 그 속에서 조화가 이루어지면서 나오는 창의적인 힘이 그게 이제 어마어마한 힘인데 우리 머릿속도 그런 식으로 막 이 책 저 책을 막 집어넣으면 쓸 수 있겠군요. 그렇죠. 자기들끼리 또 뇌가 융합을 하면서 여기 안에서 그래야 제가 경험을 해보니까 정말 우리가 원하는 그런 돈이 되는 아이디어, 사업을 했을 때 대박이 나는 아이디어 같은 것들이 잘 튀어나오더라고요. 오히려 복합적으로 생각할 때. 네네네. 근데 그 10쪽 읽는 게 왜 사자예요? 동물 사자? 이제 낙타 때는 그 무슨 책을 골라야 될지 모르니까 베스트셀러, 스테디셀러, 유명한 책, 남들이 읽으라고 하는 책만 읽잖아요. 사자 때 이런 마음이 생겨요. 왜 내가 사자는 이제 용기로 대표되잖아요. 왜 내가 남들 시키는 책만 읽어야 되지? 그리고 유명하다는 책만 읽어야 되지? 사자처럼 서점을 어슬렁거리면서 내가 남들 안 가는데 이런 데 가가지고 뭔가를 찾아내겠다는 그런 의욕이 생겨요. 그 의욕이 생기는 자체가 사자 단계로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남들은 모르지만 나만의 책, 나만의 인생책을 골라보겠다. 이렇게 해서 책을 골라놓으면서 책을 읽게 된다 해서 사자 단계입니다. 10쪽 5장 읽는 거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3단계 마지막 어린아이 단계 뭡니까? 드디어 사람이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사자 단계는 뭐냐면 사실은 사자 단계만 이게 이제 니체의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에 인간은 낙타 사자 어린아이 단계까지 올라간 후에 죽음을 맞이해야 우리가 아름다운 행복한 만족스러운 죽음을 맞이할 수 있다. 이런 단계를 제가 이제 독서에다가 대입을 해놓은 건데 사자는 뭐냐면 내 욕심만을 위한 독서를 해요. 그러니까 내 목표, 내 돈, 내 쾌락, 내 행복. 근데 우리가 죽음 앞에 갔을 때 진짜 제가 이제 죽음 앞에 갔다 와봤잖아요. 죽음 앞에 간 사람들이 가장 후회하는 게 좀 더 나로 살지 못한 거, 좀 더 남을 사랑하지 못한 거거든요. 남을 사랑하지 근데 좀 더 나로 살지 못한 거를 우리가 너무 사자의 느낌으로 너무 그럼 내가 여행 못 간 거 여행 가고 막 이런 게 아니고 저는 좀 더 나로 살지 못한 것도 우리는 생각해보면 우리 존재라는 거는 나 이외의 존재의 2로라고 존재하는 거거든요. 그거를 이제 어린아이 단계가 되면 알게 돼요. 뭐냐면 어린아이들은 왜 욕심이 많은 것 같아도 좀만 친해지면 금방 껌 하나만 마음을 있어도 열죠. 친구야 이거 너 먹어 이러면서 콩 한 쪽도 얼마든지 나눠주죠. 나눠주고 이런 마음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인간의 본 이 깊숙한 곳에 원래는 우리 어린아이로 태어났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남들이 좋다, 왜 이런 게 좋다, 이런 게 안정적인 직장이다, 뭐 이런 거 해야 된다. 우리가 이러면서 내 진짜 꿈, 내 진짜 목표가 뭔지 모르고 살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린아이가 되라는 거는 그 세뇌당하기 전에 진짜 네 꿈, 진짜 네 목표, 진짜 네가 하고 싶은 거 있어. 근데 물들기 전에. 예, 물들기 전에 나를 찾아라. 근데 우리는 이 자본주의 사회는 어쩔 수 없이 물들거든요. 네. 근데 그 책을 통해서 제가 이제 뭐라고 요즘 말을 많이 하냐면 글로 말을 이긴다 이런 말을 많이 해요. 글로 네. 말해. 그러니까 우리가 책을 통해서 그 행간의 의미, 상징과 비유 이런 걸 딱 깨달았을 때 제가 이제 심장이 뒤집어야 된다, 뒤집어져야 돼요 이런 말을 많이 하는데 진짜로 남을 돕는 게 기뻐지고 진짜로 내 거를 내어주는 게 하나도 아깝지 않고 행복해지는 그 단계가 그러니까 뭐 남들이 봐서 남들이 시선 때문에 기부하고 뭐 이런 게 아니라 네네. 정말 내 진심으로 우러나오는 그 심장이 뒤집어지는 단계가 돼요. 너무 제가 신기하다. 그렇게 됐거든요. 그래서 네. 아 이게 어린아이 단계가 되면 이렇게 하는 거구나.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제가 나만의 무기고를 만들어라. 네. 이렇게 해갖고 책을 저는 이제 제가 한 3,000권 넘게 있다고 그랬잖아요. 네. 뭐냐면 세 파트를 나눠요. 그래서 첫 번째 파트는 인문 고전 철학 이런 제가 읽었던 책들, 네. 도스토옙스키 책들, 뭐 톨스토이 소설 노인과 바다 뭐 이런 것들. 여기는 뭐냐면 내가 내 인생이 뭔가 힘들고 번아웃이 왔을 때 네. 그때 저는 항상 여기 첫 번째 파트에 가서 네. 요거를 보고 여기서 꺼내고 두 번째는 아까 말한 세스 고딘의 책들 이런 거 진짜 돈 벌기로 작정을 했을 때 볼 보는 책들. 책들. 실용적인 그다음에- 방법들? 네, 그다음에는 신간. 이제 새로 나온 책들 꽂아놓고 이 나만의 무기고만 있어도 아하. 누구한테 물어보지 않아도 내가 되고 내가 뭔가 힘든 일이 있거나 뭔가 해야 될 일이 있을 때 나만의 무기고 앞에만 딱 가면 모든 게 해결되고 저는 너무 든든한 그래서 제가 나만의 무기고라고 얘기를 합니다. 와, 우리 고명환 작가님이 궁금하면 책을 사서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네, 맞아요. 지금 도서관을 최종적으로는 건립하겠다라는 꿈까지 갖고 계신데 이게 꼭 금방 실천될 것 같다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얼마나 진심인지 네네. 느껴집니다. 오늘 많은 분들이 멋진 마인드입니다. 요점 네. 필기하면서 듣고 있다고 네. 너무 아, 예. 좋아해 주셨어요. 네. 핸드폰보다 책을 먼저 아침에 만지는 습관 꼭 실천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시간이 아시면 다음에 또 여쭙기로 하고 네. 지금까지 개그맨이자 배우이자 요식업 CEO이자 강사이자 유튜버로 활동 중인 고명환 작가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상암로 클래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머니 클래스 코너 마치고 나온 이 영화 예매권 2매씩 드리는 퀴즈. 오늘 정답은 1번 엘니뇨였습니다. 2번 엘리자베스 안 하셨죠? 자, 당첨자 2분 자막으로 지금 나가고 있는데요. 이메일 상클@jtbc.co.kr로 이 선물 받으실 주소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오유나바라기님, 정민영님 당첨이 되셨고 네. 오늘 굉장히 참여를 많이 해주셨어요. 내일도 모레도 퀴즈와 상품 매일매일 계속되니까요. 계속 참여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름방학을 맞은 자녀분들과 함께 퀴즈 풀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럼 저희는 내일 아침 10시에 또 알찬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내일도 상클해 주실 거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